안녕하세요. 요양원 운영의 길라잡이 김프로입니다. 요양원 운영, 장기요양 기관을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막연하고 막막한 일인가요? 오늘도 활기차게 여러분 구해줘 요양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나가면서 여러분의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특정 지역에서 현지 조사 받았던 장기 요양 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원장님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장기 요양 기관 관련된 사건을 오랫동안 수임해 오신 전문적인 변호사님과 함께 관련해서 어떤 법정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 요양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지의 대표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시설 운영하고 있는 이프로입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특정 지역 지방경찰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익히 여러 협회나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 같이 인천지방경찰청 본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이런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환수를 받은 사안에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 그리고 또 사기, 또 나아가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으로 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고 3개년 이상의 기간 동안 환수나 현지조사를 받았던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되는 기관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00개 이상의 기관이 수사 대상 기관이라는 그러한 정도까지는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대상이 되고 있네요. 우리 원장님들 많이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수사는 되게 규모나 아니면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프로님께서는 혹시 이전하고 어떤 점들이 다르다고 보여지시나요? 이게 사실 이 조사에 대한 목적이 뭔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현지조사는 그 장기요양의 이 수급 질서라든가 이제 부당 청구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일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기요양 급여비용이라는 게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순수한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과 달리 이제 개인의 사적 재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윤이 추구되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시는 수사관님도 처음에 접근했을 때와 좀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라도 이게 결국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진짜 보조금인지 여부부터 우선 판단을 해야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테마로 과연 이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던 그런 판결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때 당시에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갖고 결국엔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결국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행위라든가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해야지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그때는 다만 이제 그렇게 받은 비용에 대한 사기 여부에서만 수사를 했었는데, 공단이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게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또 송치한 사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법원에서도 갈립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또 이건 결국엔 공단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유죄를 내린 판결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원장님들이 이게 보조금이냐 아닌지 저도차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문제인데, 명확한 이제 좀 어떤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엔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면 되고, 어디서는 불송치, 어디서는 유죄, 이렇게 되는 이런 좀 불균형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선지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짜서 지자체가 그걸 승인하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돈을 주고 그 사업을 수행한 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는 게 그게 보조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보호자 대신 공단이 저희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장기요양 급여는 그 수급자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 기관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쟁점은 보조금이냐 아니냐, 이제 저희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비용에 대해서 어떤 성격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보조금으로 해석
해석하는 근거나 아니면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법원이나 다른 일부 수사기관에서 하는 논리는 뭐냐면 니네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돈을 받는 건 맞긴 한데 그거를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해보자. 너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수급자. 근데 너희들이 급여를 받는 상대방은 공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가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정 부분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일 뿐이지 공단에 대한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이다. 이런 논리로 해서 이제 간접 보조금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맞느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거는 너무나 좀 형식적으로 본 게 아닌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이라는 게 순수 국가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내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을 기초재원에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거고 국민이 그러니까 잠재적 수급자인 국민들이 낸 돈으로 지급하는 건데 그거를 공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단이 의무 주체인 수급자들을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과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좀 유심히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라고 그런 거는 지원할 때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해가는 이런 구조로 하는 게 어떤 일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게 보조금인데 지금 장기요양기관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간선으로 해서 결정을 할 건지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반대급부성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것인지 이거를 결국엔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질 건지 보조금이라고 하면 세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지자체인데 건강보험공단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사실 보조금 세금을 다루는 곳이 아닌데 왜 저희를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관련된 계속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으니 원장님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쟁점 사항이 있죠. 바로 사기. 사기죄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가 왜 사기죄로 이렇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된 걸까요? 그러게요.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다 보면은 뭐 업무상 뭐 미비나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유독 이쪽에서는 좀 이렇게 사기로 처벌하는 예가 좀 많고 공단에서 이걸 사기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A 요양보호사가 근무 시간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은 실제 네가 A 요양보호사가 근무 시간이 모자라는 걸 인식했음에도 마치 기준에 맞게 8시간 근무한 것처럼 신고를 했지 않냐. 그럼 그거는 공단을 기망한 거다. 그렇죠? 사실과 다른 걸 신고하는 자체가 기망이다. 사실은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요, 거짓 부당 청구가 있고 산정 기준 위반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뉘어요. 물론 이제 뭐 기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거짓 부당 청구, 그다음에 산정 기준 위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가 한 열흘 일하고 갑자기 퇴사했는데 나머지 뒤에는 뭐 약간 퇴사일을 늦춰서 실제 일한 것처럼 월급을 지급하면서 청구를 했다. 그거는 진짜 솔직히 그게 거짓 부당 청구고 그런 게 사실 기망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양보호사 숫자가 모자라서 맞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이제 거짓으로 이제 인력을 맞춰서 청구하거나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더라고요. 이제 수급자 어르신 이제 돌보러 가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없는 거야. 돌봄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을 보내고 청구는 자격증 있는 요양보호사로 넣고 그런 게 이제 이거는 명백히 누가 봐도 거짓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기 기망으로 많이 넣어요. 거짓 부당 청구는 사실은 굉장히 찾기 요즘 변호사님 찾기 힘들죠. 자체적으로 자정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일수가 그 2, 3만 원을 더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로 적발되는 게 뭐냐면 어떤 해당 규정을 엄밀하게 해석하지 못한 그 실수나 뭐 하여튼 잘못에 의해서 따른 거지. 이게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너희들이 이제 엄밀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몰랐다고 해도 그건 정당한 사유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수사도 진행되고 판결도 이어지긴 하는데 비법률 전문가인 원장님들한테 이거를 그렇죠. 명확하게 규정도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어쩌면 좀 무리 정도가 아니죠. 이번 사례를 보면 인천 같은 경우 최근 3년 동안에 현주사 받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수사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좀 문제는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한 모든 현지조사를 통해서 환수된 기관을 일률적으로 사기죄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기초적인 분류조차도 안 하고 그냥 우선은 조사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파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기관 중에 하나는 폐업기관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현지 조사를 받고 환수도 맞은 다음에 업무 정지까지 다 맞았어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이제 좀 장기 요양으로서 인원으로서 살기가 좀 다른 길을 찾아 떠났어요. 갑자기 경찰에 전화를 받은 다시 거예요. 연락을 받으신 네. 거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항상 그렇죠. 과징금으로도 다 네, 맞아요. 현지 조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지금은 사실 우리 원장님들이 나름대로 철저히 지켜서 운영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굉장히 행정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해석이 아직까지도 분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이 또 아주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프로님께서는 지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장교양 17년 하면서 이렇게 기획조사 대대적으로 한 거는 딱 2번 봤습니다. 10년 전에 그때 한 번, 지금 한 번.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200개 기관을 이렇게 3년치 전부를 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수사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협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교양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에서 갑자기 조사를 나오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 기관에서 어떤 것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는지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연 범죄 행위가 되는지 그 부분에서 성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논리를 좀 준비해서 들어가셔야지 무작정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대로 따라가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니까요. 우선은 본인이 어떤 위반 행위 때문에 가는지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된다. 왜냐면 예전에 환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도 또 추가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칫 대비를 안 하고 갔다가는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면 그게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공단에서 환수한 건 1억 정도였는데 검찰에서 이제 기획수사 하시면서 추가로 더 5천을 더 환수를 했고 심지어 실형을 사셨던 케이스가 있어요. 환수금 결정 통지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 위반 사항들이 좀 자세히 써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당연히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단을 통해서 이제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옵니다. 조사 받으러 갈 때 좀 많은 걸 준비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위반이 있는지부터 한번 근본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질문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서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통해서 이제 형사 절차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신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거를 오히려 환수나 업무적 정성에 이용하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더 쉽게 얻으시는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수사기관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죠.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그런 것들을 좀 증거 배제하고 속아내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할 때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지금 그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쓴 사실항서가 있다고 하면은 당시에 이 사실항에서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못 진술하고 사실은 이렇다.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소명할 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실항서가 잘못 쓰여진 거를 입증하시게 되고 그걸 또 수사기관에서 받아주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두려움을 떨고 있을 기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회부가 되고 조사가 되면은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도 받으시죠. 가뜩이나 뭐 환수나 업무 정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또 이것까지 하려면은 정말 내가 이 일을 과연 해야 될까 자포자기 심정을 가진 분들도 많긴 하세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지 조사 때 좀 부당하게 조사받았던 그 결과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정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셔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갖고 당시에 잘못 쓰였던 사실확인서를 좀 정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셔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세요. 말이 사기, 말이 보조공관리법 위반이지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러한 일반적인 진짜 악의적인 사기와는 너무 결이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몇 번 수사를 해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악의적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도 좀 발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히 소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인 분들의 피해도 적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께서 내가 기관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확인서 같은 거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가 일일이 읽고 좀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두고 변호인이 좀 볼 수 있게끔 좀 요약도 좀 해놓고 유리한 것들을 좀 솎아 좀 줘야 되고 변호인이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변호인하고 조력을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현지조
설문조사 이후에 또 형사조사까지 받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굉장히 막연한 불안감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이해도 있게 대응하시는 방법입니다. 특히 성급하게 상황을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또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전문가 조력을 얻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정보 그리고 최신 소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두 전문가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도 저희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해저 요양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